오늘 최순실 씨의 재판이 열립니다. 또 특검팀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참석이 예정된 청문회도 이번 주에 열려서 숨가쁜 한 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은 헌재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결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측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앞서서 저희가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사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뭐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주변 관리를 못한 책임은 좀 있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대국민 담화하고 크게 좀 결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대국민 담화하고 결이 조금 다르긴 다르죠. 어떤 점에서 좀 왜냐하면 네. 이번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 13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완전히 전면 부인,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국민 사과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경계의 담장을 낮추고 뭐 해서 이렇게 뭐 잘못해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4월에나 6월, 4월 퇴진론, 스스로 퇴진할 수 있다는 것도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인정한 셈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전면 부인했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대국민 담화보다 뒤로 빠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겠군요. 이제 야당에서는 진짜 뭐 이제 뭐 망측하고 뭐 가증스러운 개변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대통령직 파면을 정당화할 위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거를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최순실 씨가 잘못한 것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남의 잘못을 대통령 잘못으로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뭐 이런 논리여서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면 부인인데 어떻든 이런 거는 좀 어떻든 변호인단이 만들겠지만은 상당히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부인해가지고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하나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관여했더라도 1% 미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1%라는 게 뭐 1%든 2%든 몇 %든 그건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1% 엄청난 겁니다. 가령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 400조인데 1% 관여하면 4조 예산을 그럼 주물렀다는 말도 만에 하나 그 비유를 하자면 엄청난 거고 그게 그거에 미치는 파장까지 생각하자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거를 탄핵 심판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에서는 지금 무슨 그런 궤변이 다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제가 보셨어요? 정치인이라면 전 더 높은 수위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정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 김광덕 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몇 마디 첨언을 하면은 지금 이 탄핵심판청은 완전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입장들을 보면은 헌재를 왜 이렇게 압박하느냐, 촛불 집회를 왜 헌재 앞에 와서 압박하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뭐 권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헌재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뭐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변호인들 중에서는 출마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 변호사 같은 분.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방어하고 변호한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형량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담화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사과를 했다라면 그것에 그 담화의 사과에 담긴 진정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연기시킴으로써 뭔가 또 새로운 뭐 활로랄까 혈로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자꾸 이제 법률과 헌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헌법재판소도 탄핵 사유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은 거의
이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변호인들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할 수가 있고 예. 국민들의 심리들 정서적인 측면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좀 보면요. 화이트하우스 버블, 뭐 키친 캐비닛 이렇게 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좀 어떤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참 이번에 대통령 이 탄핵 변호 법률 대리인단이 잘 별의별 논리를 다 수집하느라고 참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좀 키친 캐비닛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학 공부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용어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키친 캐비닛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런 사설 뭐 고문단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꼭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종에 돌아가는 여론도 전달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이제 최순실 씨의 역할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잘못하다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예. 예. 예, 백악관에서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의미에 돌아가는 안 좋은 소리, 쓴소리도 좀 전해야 되고 예. 민신문 이런 건데 신문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자주 접합니다만 예, 예. 이런 걸 전달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한 역할은 그러한 건전한 조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그 국정농단, 그다음에 이권 개입 이런 게 특히 최근에 그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재단에다가 어디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여러 돈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일로 송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정유라 씨의 승마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을 넘는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대충 이러한 좀 뭐 용어를 미국에 있는 용어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가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낮은 지지율 그리고 네네네.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뭡니까? 국민주권의 원칙이잖아요. 헌법 1조 뭐 또다시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지율이 4%가 몇 주째 나오고 5%가 이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면 그건 그 96%의 국민들 그리고 234명의 국민의 대표들은 다 완전하게 지금 헌법을 위배한 겁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이죠. 예. 반박한다면은. 네네. 이런 논리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했다. 네. 이런 말들을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로 네. 봐도 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다. 그럼 그 많은 그 공무상의 기밀들, 국가 안보 자료, 외교 자료들, 국무회의 말씀 자료 예. 이런 걸 뭐로 설명합니까? 거기다 말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정상근무했다. 네. 정상근무했다고 하면 이 변호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이렇게 잠깐 방어하려면은. 네, 이건 네. 진짜 경강부에도 이런 경강부회가 없어요. 아무리 방어권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툼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사실관계조차 왜곡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그저께 촛불 집회 다음에 이 답변서가 나왔죠, 일요일 날. 네. 아마 이번 주 촛불 집회가 이 답변서와 상당히 관련돼서 상당히 네.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답변서에서 또 주목이 모아지는 게 이 노무현,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의 사례가 수차례 좀 언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경강부회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네. 경강부회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과거 정권에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예.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심리로 나온 건데 예.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형 노건평 씨 봉화대군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형 이상득 의원 이제 만사 형통이라 그랬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인사 국정 개입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탄핵을 원하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남이 잘못을 거론해가지고 뭐 이런 약간 물귀신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때도 친인척 뭐 측근이 개입하는 게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금의 과거에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고 네. 또 저는 이 인사 개입이나 국정농단의 수준이 그 당시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는 비교가 안 되는 뭐 이거 프로테지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그런 데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뭐 용어를 만들자면 뭐 여러 말이 놔두는데 기승전 순실이냐 모든 거는 다 순실로 다 모아지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모면하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어쨌든 뭐 민심하고는 전혀 이제 괴리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서를 준비하면서도 어차피 민심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법리적인 예, 따져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변호사를 하는 분들인데 예. 저같이 법률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아는 정도인데 지금 웬만한 사람은 법률 전문가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 많이 알듯이 말이죠. 예, 예. 뭐 법률 전문가라는 게 따로 뭐 법대를 나와야만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식에 입각하는 건데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좀 봐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 대리인들이.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지금 국민의 지지도 낮고 국회에서도 탄핵안도 그렇게 가결됐고 그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놔야지 나중에 어쨌든 헌재 심리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좀 뭐 함부로 추론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왜 그 이대 교수들 3명 있었잖아요. 김경수 학장하고 최경희 교수 이제 총장을 물러났으니까. 네. 그리고 그 무슨 남궁건 전 입학처장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교육부 감사를 한 공무원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이 배치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부분들이 아마 법률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어 무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예. 지금 이 법률 대리인단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좌제 금지의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네. 연좌제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13조 3항이에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때문에 불이익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 부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네.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전형적으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방어를 의식한 발언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을 일단 마련해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장기전으로 갈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뭐냐면 일단은 전면 부인하면 네. 전면 부인하면 13개 사항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어느 것만 빼서 선별적으로 안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갈 것이고 예. 그럼 시간 끌기가 가능할 것이고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탄핵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각이 뭐 사실상 거의 어렵고 거의 인용될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네. 만에 하나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 가지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국 상황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여러 가지 우리 뭐 상황이라는 게 뭐 안보라든가 전국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않겠냐 해서 그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공개된 답변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 답변서가 공개되기까지도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답변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좀 뭐 실랑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어제 뭐지 보도에 의하면은 뭐 고성까지 나오고 이랬다는 거 문방구로 아니에요? 다 새어 나왔더라고요. 욕설도 나오고 이랬다라고 아니 그 TV 화면에 들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리가 들리던데 네. 이제 답변서 공개 여부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잖아요. 단장이 이제 권성동 네. 새누리당 의원이고 이제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좀 빠졌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 문제하고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실랑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무슨 황 팀장, 황 변호사 문제 네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답변서 사실은 야당은 좀 공개하자고 그랬는데 여당은 이 답변서 공개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답변서 공개하면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공개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답변서 공개를 이제 받아들이고 공개가 돼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떠한 법적 논리와 어떠한 사실관계로 방어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측 입장에서도 네. 생각지도 않았던 공개가 지금 이루어진 셈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법리 대응을 좀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이걸 원래 쓸 때 공개될지 비공개될지를 해서 뭐 당장 공개될 거라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나 예. 이제 결국에는 네.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완전히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언젠가는 공개될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썼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권성동 그 이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비박계입니다. 비박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비박계로서 이제 탄핵에 찬성한 거로 지금 거의 돼 있습니다만은 네네. 본인은 이제 현재 새누리당에 남을지 떠나야 될지 아마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어떻든 이거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 공개했을 때의 파장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 대통령 변호인층이 억지 주장을 한 게 네. 알려지면 여러 가지 이 여권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은 아마 했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일단은 날이더라고요. 뭐 네. 특별한 행사는 당연히 갖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좀 적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적적한 게 아니겠죠. 적적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2012년도 12월 19일이었잖아요. 정확히 네. 4년 됐어요. 당선된 지. 그러니까 뭐 아까도 보도에 보니까 뭐 조용하게 지낸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참 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임기 말에 뭐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 이번에 이 상황은 뭐 아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라고 변호인단들이 얘기했다는 네, 말씀들도 네. 나눴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특정 사인과 자연인에 의해서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글쎄 뭐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제도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정말 4년을 맞는 오늘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뭐 전혀 아무도 예측 못했죠. 뭐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예측을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대의민주주의제와 어떤 직접민주주의가 잘 조응을 해서 향후 어떤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이런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생각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대통령 그 선거 승리 4주년에 이렇게 뭐 레임덕을 충분히 거치기도 전에 네. 보통 이 기간에는 레임덕 대통령의 리더십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20% 정도 선으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데 이미 그 단계를 거쳐서 그냥 별로 길게 거치지도 않고 바로 대통령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지금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 이런 상황은 우리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측면에 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최순실 씨를 이런 국정농단 하도록 방치한 그리고 오히려 같이 뭐 어떤 거는 같이 상의한 것도 있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이런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은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선 당선 이명박 때도 19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서 그 대선 당선 기념 본인이 그다음에 생일 그다음에 결혼 기념일을 해가지고 지금 예. 측근들하고 만나서 어저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던데 탄핵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국민 뜻 따르면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 분위기가 같은 보수 여권입니다만은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참 이렇게 박 대통령 같은 이런 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오도록 지도자들이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뒤에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저 글쎄요, 좀 이렇게 느낌이 야,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여유가 생겼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뭐 4대강 사업 가지고 이번 정권 들어서도 뭐 임기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어떤 그 사업에 관련된 비리 얘기도 감사원 조사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아까 말씀처럼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으로 재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이른바 이제 보수 쪽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100%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 예. 얘기는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즉 인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외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뭐 어쨌든 그 말씀하는 거 보고 야,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답변서 말고 또 하나 이제 큰 논란이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위증교사 의혹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영태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증 새누리당 의원과 그 위증을 좀 교사했다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상황을 봐야 될까요? 네, 위증을 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네. 보기에 그러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대면 조사를 아마 한다 그러고 22일 날 네. 하는데 네. 대면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사실 여부를 네. 그리고 특검에서도 밝혀가지고 이런 위증 교사 같은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보면서 현재까지는 팩트에 관해서는 과연 위증 교사가 확실히 성립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냐 하면 이완영 좀 여러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이 정동천 K스포츠 재단 이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박헌영 과장이 어떤 진술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진술에 대한 박헌영 과장이 그 전에 고영태 씨가 어떤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서로 만났고 서로 뭔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건 사실인데 과연 그게 뭐 입맞추기라 그럴까 뭔가 조율을 한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만나서 그런데 네. 과연 그런 박헌영 씨가 그 말한 게 네. 사실이 아닌 거를 국회의원이 위증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 저도 면밀히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확하게 그거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헌영 과장은 자기한테 뭐 위증하라고 한 거는 사실 무근이다. 단지 자기는 이렇게 국회 가서 진술해달라는 둘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진술하라는 하여튼 이런 이야기만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게 완전한 조작을 위해서 만난 건지 그리고 또 실제로 위증 교사를 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 취재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오고 갔다면 모든 지금 국민들이 지켜본 청문회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위원이 네. 보다 이제 그 면밀한 청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정황으로 볼 때는 네. 상당히 입을 맞추고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팩트는 그렇습니다. 고용태 씨가 13일 날 월간중앙과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월간중앙과 통화를 해서 박헌영 과장이 더블K 과장이잖아요. 네. 박헌영 과장이 엊그제 청문회 나왔었죠. 박헌영 과장이 새누리당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토록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월간중앙. 그런데 이제 15일 날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만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사무실에서 최근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박헌영 과장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헌영 과장은 PC를 고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고 씨가 이제 고영태 씨예요. 네. 저한테 충전기 사오라고 시켰는데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에 맞는 충전기 사오라고 그랬는데 못 사와서 고 씨가 네. 박헌영 과장한테 핀잔을 줬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땐 정황이 상당히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위증을 위해서 사전 모의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추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역으로 박영선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 씨와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조금은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났다는 거는 이완영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의원이 네. 정동천 K스포츠 재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태블릿 PC의 증언에 관해서 네. 그거는 확실한 팩트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위증을 교사를 했느냐 하는 거는 박헌영 과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데 너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진술하라고 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최순실 이번에 검찰에 입수한 거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검찰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건 어느 정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고영태 씨도 또 다른 태블릿 PC를 갖고 다녔던 흔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팩트가 아닌 거를 위증을 시켰느냐 팩트를 그냥 진술하게 했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좀 그게- 따져봐야 될 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5차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속 시원하게 뭔가 의혹이 해명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어떻게 좀 될까요? 글쎄요, 지금 계속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최순실 청문회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이 있었고 네. 우병우 수석이야말로 핵심 증인인데 출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잠적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22일 날 18명 지난번에 계속 안 나왔던 증인들 신청했는데 지금 청문회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예. 미국에 있는 조여옥 대위가 이제 출석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이제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를 이제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우병우 수석은 전반적인 이러한 뭐 어떤 그 직무유기, 또 최순실 씨가 이런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지 어떤 뭐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를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의혹을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떤 그 위원들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까가 이제 주목되는 건데 네, 네. 어쨌든 이번 주 청문회는 어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겁니다. 의원들이 어떤 차근차근 하나의 논리적인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예. 이 증인으로 하여금 어떤 실체적 진실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 수석은 뭐 상당히 이 사건 전체의 굉장히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제 저 청문회에서 이제 밝혀야 될 게 뭐냐 하면 저 청문회에서도 밝히고 이제 특검에서도 밝혀야 될 건데 우병우 수석이 과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이 그런 감찰을 하는 기능, 감찰을 지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몰랐던 걸 직무유기라는 반론도 몰랐도 있고요. 이제 소위 직무 태만 유기가 되는 거고 예. 알아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덮어주고 방조를 했느냐 하는 이런 의혹.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저 민정비서관 때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때 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잘했다 그래도 승진했다 그러는 건데 과연 그때 정당하게 그거를 잘 처리를 했느냐. 그때 뭐 경찰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모와 최순실 씨가 골프를 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혹시 그런데 소위 임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실제로 터진 이후에 네. 물러나기 전까지 이러한 것들을 덮기 위해서 혹시 여러 가지 이 조율하고 이 뭐 하는데 본인이 앞장선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특검에 가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사법 처리할 게 있다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다 이래갖고 최순실 씨의 어떤 청문회 이렇게 불러내야 된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출석을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구치소 청문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좀 전해 들어온 내용이면요. 오늘 사실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최순실 첫 재판이 있습니다. 네. 출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변도 할 텐데 혹시 이제 구치소 청문회도 성사가 될까도 궁금합니다. 또. 구치소 청문회가 이제 1997년도에 그 한보그룹의 그 정태수 총회장 때 이제 구치소 청문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 회의실에서 이제 중계가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뭐 구치소 방문해서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은 네. 사실은 청문회 아니 이 재판정에 최순실 등 이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도 되긴 돼요. 변론 네. 준비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 보도에 의하면 그 이영재 변호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네. 지금 최순실 피고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이제 우병우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핵심 그다음에 증인이라는.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는 네, 네.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들 이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법률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청문회를 반드시 해서라도 최순실 최순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출석을 하게 되면은 목요일에 있을 이 5차 청문회에도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청문회는 아마 참 가급적 본인은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재판하고 청문회는 좀 다르겠죠. 네, 재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네, 재판 내용의 말 한마디 하고 표정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담은 없고 이건 그야말로
이제 재판에서 자기가 형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예. 어떤 형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소위 방어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방어하고 소위 말해서 뭐 억지로라도 해서 뭐 변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 청문회라고 하는 건 온 국민한테 생중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아주 여야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가급적 그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오늘 공판 준비 기일도 원래 이제 이 공판 준비 기일 형식으로 하는 거는 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피고인이 원래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안 나올 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하는데 나오는 거 보면 어떻든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부 처리를 피해가고 뭔가 이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다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원래 이제 그 재판정 같은 경우는 공개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국민적 관심 여러 가지 그 높은 점을 반영을 해서 법정에 촬영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지금 뭐 추가로 나오는 거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재판을 촬영을 좀 허용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네, 또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이제 촬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뭐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재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좀 이게 생각을 한 거겠죠. 저희 뭐 생중계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수입 그렇게 서 예. 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번에 이제 촬영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저 최순실 씨 얼굴을 보려고 뭐 굉장히 그 방청을 오는데 힘들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6대 1이었다고 글쎄 합니다. 그렇다고 경쟁률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국민적 관심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일단 그 모습은 이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 씨의 얼굴을 제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공개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카메라 처음에 출석할 때도 얼굴을 다 가린 상태였고 목소리 자체도 그동안 공개가 안 돼 오다가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네, 이제 그렇죠. 공개한 녹취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그 얼굴을 진짜 프로필 영어로 말하면 옆 얼굴을 주로 보고 그다음에 좀 가려진 얼굴을 주로 봤지. 네, 네. 네. 생으로 전체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낸 적은 이번에 별로 없죠. 근데 생 얼굴은 오히려 태블릿 PC에서 셀카로 찍은 그렇죠. 그 얼굴이라든가 뭐 그 전에 경마장 얼굴 이제 그 정도인데 네. 사진으로만 이번에 또 봤던 육성으로도 그동안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 뭐 아닙니다, 뭡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들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측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위 위증을 교사하는 이런 내용의 이런 목소리를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을까? 저렇게 뭐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또 뛰어나게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도 보면은 보통 재판장 같은 경우 옛날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피고인의 모습이라든가 재판장 얼굴을 그렇죠, 그림으로 그렇죠. 그리는데 오늘은 촬영을 한다니까 하여튼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최순실 씨의 어떤 지금의 심정은 표정이 어떻게 좀 드러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정 공백이 좀 이뤄지는 상황에서 메우고 있는 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황교안 대행의 행보가 너무 좀 대행을 좀 넘어서는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의 주요 핵심 근거는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리실 입장은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예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이 하나 있고 최근에 마사 회장 그 인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또 하나가 있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개별 정당과 면담을 하자라는 얘기. 이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그 국회 출석 문제는요. 저는 그 관례 자꾸만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관례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측근일이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꼭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거의 관행에 비춰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인사권 문제는 뭐 권한대행이니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 몰라도 예.
당장 야당이 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굳이 황 대행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친박 지도부와는 대화를 안 한다고 야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총리실의 말이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겁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어떤 입장을 있고요. 취하냐가 관건일 거예요. 근데 현재 사드 배치는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야당과 어쨌든 협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야당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황 대행에게도 저는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 너무 이 원론적인만 따지 말고 네. 야당과 국회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충분히 좀 인내하고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황교안 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행도 여러 가지 이제 신중한 행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지나치는 흔들기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 입장에서의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의 지금 뭐냐면 박 대통령이 지금 탄핵안이 가결됐으니까 권한 대행이 어떻든 그 대신해서 그거를 대통령의 소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일단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도 야당과 여야에 다 협조를 얻는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 답변 문제는 저는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영국의 내각제에서 총리가 아예 국회 가서 의원들 질의를 일일이 아주 강론까지 다 답변을 하면서 예. 뭐 수시간을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총리의 주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는 실권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중간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뭐 그전에 총리일 때처럼 이렇게 국회 가서 계속 서서 다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국회 가서 본회의에 출석해서 인사말하고 그다음에 총리에 대해서 일정 시간,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 총론적인 답변을 다 하고 나머지 강론의 답변은 두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절충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네. 야당도 현 단계에서 지금 대안 없이 그전에 국회 추천 총리도 추천하지 않은 야당이 지금 현재 대안 없이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물러나라라고 네네. 하는 이런 주장도 일단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 말고 절충점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주면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친박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 분당 이 전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당의 분수령을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전권을 달라. 네. 전권을 받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리 봐도 지금 친박이 유승민 의원에게 전권 줄 것 같지는 않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주류가 추천한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입장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유승민 의원은 좀 껄끄럽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이 유승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주더라도 정권을 줄 리가 없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정권 안 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의 민심에 따라서 지금 탈당하려 하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정권을 논리적으로 정권을 안 받으면은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비대위원장 안 하면 김무성 전 대표도 좀 탈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네. 탈당할 가능성은 높은데 단지 지금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너무 이 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감안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감안이고 예. 이쯤 되면은 결행하는 데는 어차피 일정 부분 굉장한 그 고독하고 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툰드라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과거 손학규 의원이 탈당했을 때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툰드라로 혼자 나가서 얼마나 힘들 것이냐. 힘들어 이 안에서 힘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한 것들 감안하지 않으면 탈당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보로 봐서는 영 지금 너무 계산을 많이 계산 하고 너무 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런 상황은 친박하고 갈라서야죠. 네, 갈라서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뭐 이것저것 잘못된 세력과 왜 합합니까?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좀 쌓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신데 지금 주변에서도 안 그래도 좀 빨리빨리 나오려면 나와라. 기존에 탈당했던 사람들 쪽에서는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전권을 준다면 비대위원장 독배를 마시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럼 독배를 마시고 싶다는 쪽의 이야기인지
정권을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뜻의 초점인지라고 해서 저도 유심히 궁금하게 이제 해서 보면서 또 그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정우택 그 원내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뭐라 그랬냐면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 예. 다만 갈등 소지 인물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갈등 소지 인물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친박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소지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한테 정권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비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현재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탈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초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나가더라도 당에 남아서 최대한도로 있겠다 하는데 탈당 명분을 추측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를 가급적 탈당을 하더라도 예. 네. 본인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지는 않고 좀 시기를 늦추려는 측면 탈당을 하더라도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올해 총선 때 비록 타이에 있었지만 올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복당했는데 또 올해 또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 올해 탈당하는 거는 저는 부담일 정치사적으로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예. 뭐 탈당하고 복당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하더라도 그런 해가 또 바뀐 다음에요. 본인이 대구 경북에 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네. 하더라도 연말보다는 해가 바꿔서 가급적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으로 글쎄 전망하세요? 근데 친박하고 비박하고 같이 가기 어려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탄핵안 같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표가 갈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계파별로. 오히려 네, 그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친박과 비박 간에 지난번 불과 며칠 전에 그 오고 갔던 거 상당히 특히 이제 친박이 비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난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었잖아요. 예. 이런 걸 볼 때 전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당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올해를 지나고 내년, 올해래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내년 초쯤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일단 뭐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